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지급 처분의 취소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원인은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보통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시기적으로 뭐 희망지원금이다, 아니면 뭐 생활안정자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칭을 달리하는 그 지원책 이런 걸 펼치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돈을 지급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급을 못하면 부지급 처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도 예상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률에 규정이 없고 그런 갑작스런 어떤 영업시간 제한이나 아니면 뭐 출입자 수의 제한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나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 이런 여러 가지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시를 내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몇 월 며칠부터 감염병 예방법 에서 뭐 영업시간을 제한했다거나 아니면 출입자 수를 제한했거나 뭐 이렇게 어떤 행위 제한을 한 상황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가 된 업종에 대해서는 그 뭐 최대 얼마, 최하한으로 얼마까지는 뭐 보상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런 사건도 했어요. 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버스 기사분들이 이제 항상 관광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들을 태우고서는 관광지 같은 경우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모임 수도 제한하다 보니까 한참 이게 수입이 있을 시기에 관광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세버스 기사나 아니면 그런 버스 기사들, 이게 영업하는 버스 기사들한테 긴급 지원 자금 해가지고 뭐 300만 원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그 고시나 뭐 이런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기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기준도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상한선, 하한선도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또 신청서를 냈는데 내가 거부를 당했어요. 왜 내가 분명히 그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는 급작스럽게 급조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 뭐 시군구 같은 데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고 어떤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내려주면서 그 지침도 내려줍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금을 줘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뭐 부지급을 한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시도지사가 그 자치구나 아니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처분을 하면 또 이거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처분이기 때문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번 뭐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처분은 위임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를 내려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을 해줘라 라고 하는데, 그 신청서는 시군구청장에서 받아요. 그리고 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청구인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서를 낸 기관에서 그거는 돈을 너는 지금 못 해준다라고 하면 마치 그 사람이 처분청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나한테 돈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중앙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매번 고시의 어떤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느 기관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그 고시도 찾아봐서 탁을 해야 되고 처분서도 봐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처분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불복을 어디다 해라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손실보상금이나 아니면 희망자원지원금, 뭐 행복자금 이런 거 같은 긴급자원, 뭐 지원자원금 뭐 이런 거는 보통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지 않아요. 대부분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보면 처분서 달라고 하면 처분서 없다라고 해요. 그냥 문자 메시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문자 메시지는 하나의 처분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캡처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내가 뭐 무슨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문자 메시지 이거 받았다라고 해서 그 캡처한 거를 처분서, 그러니까 입증 방법으로 해서 처분서로 해서 첨부를 하시면 그걸 보고서는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게 어떤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한 거면 본인이 이렇게 그걸 심판으로 하고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장의한 거면 저희가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보니까는 2022년 9월 26일인 거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어떤 거냐면 방역조치를 이행한 거, 17일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람인데요. 방역조치도 모든 방역조치가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때는 보면 영업시간 제한하고 시설 인원 제한이라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그래서 그걸 이행했더니만 경영상 손실을 입은 그 소기업하고 중소기업한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최대 상한선 1억, 그 다음에 하한선 100만 원까지 일종의 말하면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건은 소기업하고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중기업은 그 매출액이 30억 이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기업은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도 많아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그 소기업의 기준이 뭐 30억짜리 이하냐 아니면 80억짜리 이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 대상인 게 뭐 유흥시설, 식당, 카페, 뭐 노래 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뭐 평생직업교육학원, 그다음에 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그 다음에 뭐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런 기관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 맞춰서 매출액이 얼마 밑에면 소기업이다. 그 다음에 얼마 밑에면 어떻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그 해당 소기업이나 아니면 중기업에 해당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조치 이행이 그냥 내가 일종의 말하면 영업장 문을 닫았다. 뭐 이런 부분으로는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조치가 이루어진 게 일종의 말하면 영업시간 제한하고 시설 그 인원 제한이거든요. 딱 그 두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이행해서 매출액 감소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해달라, 보상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한선은 최대 1억이고요. 하한선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도 있었고요. 지금 2022년도에도 분기 말로 있는데,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하한액으로 결정하니까 그 하한액이 아니다. 나 그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을 안 해줬다. 그걸 부지급을 했다. 그래서 하한액 이상이다라고 주장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돼 있지 않다. 그러니 다시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출액 감소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 국세청의 매출 자료입니다. 대부분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오는 게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업종이면은 보통 95% 이상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액 감소를 입증하는 거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그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이 오고 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싸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고 그러니까는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이든 아니면 행정심판 기관이든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기관 자체에서는 간이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안 보고 대부분 세금 계산서 그러거나 아니면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업 시점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개업 시점은 본인이 이제 보통 그 세무서에 가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개업했습니다라는 개업 신고를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사업자 등록으로 했던 그 시점하고 실제 개업은 그 전보다도 훨씬 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제 개업 날짜와 그 관공서에 등록된 개업 날짜가 틀리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관공서에 등록된 개업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개업 날짜가 틀리는데 그 전부터 이미 일종의 말하면 우리가 매출이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계산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야지 그 사업자 등록을 했을 그 시점부터 이때까지를 매출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은 일종의 말하면 영업손실 보상, 그러니까 대형 건설 업무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업 보상을 해주는데 그때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개업한 날짜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개업 날짜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실제 개업 날짜하고 관공서에 등록되는 개업 날짜를 웬만하면 맞추실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개업 소연을 하는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짜 그런 거거나 아니면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식당을 영업을 하는데 식자재를 어디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다. 그런데 마침 세금 계산서를 막 끊었으면 이때부터 영업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가 이게 실제 개업 날짜는 그 전보다 훨씬 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납득이 되어야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날짜에 개업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런데 이제 일종의 신청서를 받는 기관에서는 한 사람한테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으로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시에서는 자료는 국세청 과세 자료로 해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개업 날짜는 사업자 등록에 개업일을 봐라라고 하니까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서 그 외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점을 봐달라, 이런 점을 봐달라라고 하는 걸 다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부지급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침대로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내가 그 날짜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전에 했었던 실제 개업일,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자료, 이런 거를 다 첨부를 해서 오니까, 원래 그 어떤 객관적인 날짜하고 다른 날짜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를 다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라라는 인용 재결이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보상 신청을 했는데 내가 주장하는 바가 제대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특별히 그 관공서에서 재차 그거를 요청할 이의를 좀 받아달라 그러는 것보다는 그 부지급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내가한테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오히려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아마 이런 고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계속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았고 그 신청서에 따라서 부지급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2022년도 2분기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그 처분청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고요. 보통은 지금 이제 네이버에다가 온라인 행정심판을 치면은 그 사이트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라는 심판 청구서도 바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위원회로 그 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소송도 전자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온라인 해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인터넷으로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런 걸 좀 잘 살피시고 그 요건에 해당되는 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뭐가 있는지를 많이 취합을 하셔서 그거를 올려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한번 제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그 손실보상에 대한 부지급 처분 취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서진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